그러니까 그 고급 외제차를 내 손에서 빼앗아 줄게. 그건 마가레타 같은 여자한테는 낭비야. 얼마 전에 내 친구들은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어. 내 남편 브랜든이 됐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던 그 사람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소중한 차까지 탐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한계에 다다랐어요. 제 이름은 마가레타입니다. 저는 25살입니다. 남편 브랜든을 대학에서 만났고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내성적이고 사교가 잘 안 되는 저에 비하면 브랜든은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아요. 대학 세미나에서 알게 되었고 점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결국 도서관과 카페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같은 세미나에서 나는 나처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브랜던처럼 인기 있는 사람과 데이트하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고 놀랍게도 나에게 물어본 사람은 브랜던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상호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는 황홀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의 여자친구로 쉽게 찾았어요. 한 번은 브랜든에게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과감하게 물었지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이렇게 됐고 자신감이 별로 없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넌 좀 고민한 끝에 나를 여자친구로 선택했지. 브랜든은 뻔한 대답을 중얼거렸지. 너랑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었나 보더니 침묵이 뭐야. 내가 정말 너에 대해 좋아하는 걸 다 쏟아내야 해. 브랜든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 사람 밀어내기 싫어서 휴대폰으로 대답하고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했어. 응 맞아. 우리 관계가 순조롭게 이어지나 하는 의구심이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꺼내서 미안해. 시간이 흘렀어.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맨션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 취직했고 브랜든은 대학원과 학술 연구를 하다가 결혼한다는 말을 했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아빠는 마가리타가 그럴까봐 조금 걱정했어요. 적어도 우리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줘. 미안. 브랜든에 대해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넌 항상 혼자만 아는 사람이었어. 마가리타는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지원해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브랜든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대학에서 만났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졸업 후 열심히 일하셨고 유명한 회사에 꾸준히 승진하여 임원직에 올랐습니다. 거기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를 존경하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녀는 출판사에 다녔고 결혼한 뒤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요리라는 취미를 완벽하게 익혔고 지금은 여러 권의 레시피북을 출간하고 서로 존중하는 요리 교실을 가르치는 인기 요리 전문가가 됐다. 한 지붕 아래서 서로를 제한하지 않고 살아가며 나 또한 독립정신을 키웠지만 트레이의 유일한 것은 공부였습니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립하고 내 삶을 확립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우물에서 편안하게 자랐지만 영원히 응석바지 딸로 남을 수는 없었다. 아빠 엄마처럼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언젠가 아이를 낳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꿈보다는 목표였다.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처럼 어색한 사람에게는 특히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브랜드는 점점 더 이기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원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우리 생활비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그렇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제 수입을 조금 더 우리 비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는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 우리가 함께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생활비 마가레타 브랜드는 늘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대학원에 다녔다. 브랜드는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동안 자신의 꿈을 뒷받침해주고 싶다고 말해왔다. 나는 대학에서 괜찮은 월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졸업 후에 취직해서 걱정하지 말고 연구에만 집중해. 브랜던 내가 중얼거렸어. 그래 그렇게 말했지만 더 확실한 말은 할 수 없었고 브랜던은 크게 한숨을 쉬어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군요. 마르가라가 지할 학생이 되려면 사교 활동 등을 위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곧 연구 여행을 가야 하는데 여행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500 정도 빌려주시겠어요?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브랜든의 이런 금전적 압박은 그 이후로 더욱 잦아졌고 문제는 더욱 깊어졌고 브랜든이 외박하는 날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나는 드문 경우에 그가 왔을 때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기다리며 차가운 식사 앞에 앉아 있었다.
집에 기분이 좋아요. 난 너무 관대해요. 가끔 그가 말하곤 했어요. 안녕 마가리타 거기 가보고 싶다는 거 기억해. 나 내일 쉬는 날이야. 같이 가자. 갑자기 여행 얘기를 꺼내자와 오늘 저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처럼 마가리타가 늘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브랜든이 나에게 친절할 때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흔들렸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엿볼 수 있었고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이 부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외로움과 불안으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서 모든 걸 혼자 간직했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던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기 시작했나 봐요. 아빠는 무심코 오늘 밤 묵지 않느냐고 낯선 생활에 지치셨나 봐요. 그날 밤 변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는 어때요? 엄마는 저녁 식사 동안 자신의 요리 솜씨를 보여주는 호화로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빠는 동생이 방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번에 마가라 보고 싶었는데 언제같이 차 마시자고 했더니 갑자기 그런 성격이네. 자꾸 미리 알려달라고. 아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언니 그 사람이 언급한 사람은 엘린 이모님이셨어요. 활기차고 야심차고 독립적인 여성이시죠. 곧 연락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마어거리터 그녀는 항상 자신의 브랜든이 당신을 훔쳐갔다고 불평하지만 자기 자신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냥 엘렌이에요. 제가 브랜던을 만나기 전에는 엘렌은 이모라기보다 오랜 친구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녀에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저를 더 잘 이해하고 항상 저를 지지해줬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브랜든에 대해 엘렌을 다시 만나고 싶었고 부모님 집에 머물고 며칠 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엘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서 엘렌을 만났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평소처럼 유난히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내 옷차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자 결혼을 위한 마가리타는 평생의 도전의 시작일 뿐이야. 옷에 대한 자신감이 아무리 작아도 옷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항상 매력을 느낄 테니 절대 자신을 무시하지 말고 우아하게 마가리타를 마셔라. 차참 요즘 패션을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마가레타 솔직하고 진지한 건 좋은데 너무 소심한 건 부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데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마가레타가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쉬는 날 밖에서 누군가를 만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완벽해서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햇빛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 고민을 엘레네에게 너무 우울하지 않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나만큼 소심한 사람도 브랜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엘레네 내 이야기를 방해하지 말고 다 들어봐. 내가 끝냈을 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녀가 물었지. 너 아직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래 마가레타 그래 오늘은 말하기조차 망설였어. 누구에게도 내 약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진정으로 독립하려면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되면 오세요. 급한 건 아닌데 다음 날 쉬는 날이라 부모님을 찾아갔더니 길에 주차된 차를 보고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뭐야 아빠, 이 차 최근에 사셨어요. 아빠 만족한 표정으로 놀리면서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정말 멋진 차예요. 충돌하면 어쩌지 이 차는 당신을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가리타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M에게 속삭이는 것이 편리할 거예요. 나 이 차를 TV 광고에서 봤는데 멋있다고 하셨잖아. 아빠는 이게 우리가 주는 선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어.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더워지면 우리가 응원해주고 싶었어. 이 차 타고 와서 와 집에 올 때마다 친절하게 웃어주던 아버지가 선택한 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브랜드의 SUV였고 아파트 근처에 주차 공간까지 확보해 주셨고 나중에 시내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더듬거리며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찾아 버튼을 눌렀다. 표시등이 사방으로 깜박이더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차에 무슨 일이야? 나는 돌아서서 남편 브랜든을 보았는데 그는 꽤 오랫동안 집에 없었습니다. 거의 헤어진 것 같았고 나는 말문이 막혔고 그는 다 아는 표정으로 말했다. 알겠어. 내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았지. 브랜든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브랜든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에 지쳐서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마스터하고 내 말을 조합한다고 말했고 브랜던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진지하게 믿었습니까? 얼마나 낙관적인지 우스꽝스럽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메마른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져서 마침내 내 안에 뭔가가 터져 유난히 큰 소리로 헛소리했는데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와우 히스테리컬하게 괜찮아 너네 가족은 부자라고 말할게 그렇지 마가리타와 결혼하면 안 될 줄 알았어 알바하고 공부해서 밥 걱정은 잠시 해야 하니까 나도 그 차를 가져갈게 너 같은 평범한 여자에겐 아깝다. 우리 부모님이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둘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부모님을 위해 일석이조의 말 브랜던은 완전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내비쳤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면 우리가 이혼한다는 걸 알잖아요. 나 없이는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브랜던이 내린 올바른 결정은 무엇인가요? 이 말을 하고 갑자기 떠났다. 나는 분노와 슬픔에 빠져 지독한 두통에 숨이 막혔다. 운전석에 앉아 잠시 감정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다가 휴대폰을 꺼내 엘렌 이모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상황이 급변하여 나는 기꺼이 이혼에 동의하고 콘도미니엄을 떠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했고 삶은 마침내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일주일 후 평화로운 오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내 전남편 브랜던은 부모님이 거실로 안내된 후 부모님과 함께 친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브랜던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이혼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그의 말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어거레터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미래를 망칠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연결 후배가 외동딸이 그들에게 울면 후배가 학생의 경력을 후회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는 마어거레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혼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협박입니다. 그는 평범한 외모 뒤에 있는 끔찍한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그녀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여자입니다. 불쌍한 브랜든 나는 그녀가 그에게 돈을 주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남자가 있었나 봐요. 가정법원에 가야 해요. 엄마는 한숨을 쉬고 문으로 갔다 엘렌은 거실로 돌아가는 엄마 뒤에 나타났어요. 미안해요 늦어서 토론에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브랜든 가족은 내 결혼식에서 엘렌을 한 번 만났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끼어드는 건 무례해요. 그럼 우리 지금 바빠서 외부인은 나가면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브렌다의 이혼 소식을 듣잖아. 그런데 너 같은 외부인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아까 형한테 통보받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내 사랑하는 조카인. 엘레네가 살짝 안심하는 눈길을 보냈는데 당신은 아마 이혼을 취소하거나 돈을 받으러 왔을 거예요. 이 엘렌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은 것을 본 후에도 여전히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조사를 위해 형사를 고용했는데 브랜던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성과 바람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마어저러의 친절함을 이용하여 돈을 구걸하기도 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조사했을 때 집에 왔을 때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갔어요. 맞아요. 우리는 여느 부부 같았죠. 그렇지요. 마가리타가 뭐라고 말하세요. 브랜든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처리할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맞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는 이 문서는 우리 브랜든이 결코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친절하고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신이 부모님에게 친절할 수 있다고 항의했지만 그것은 당신 가족 안에서만 사과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브렌다 엄마 이 사진 좀 보세요. 엘렌이 다큐 문서에서 사진을 꺼냈다고 하더군요. 최근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호텔에 묵었는데 니콜라스가 거기에서 꽤 친밀해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는 걸 보고 형사에게 니콜라스도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지. 안 그래 브랜든 엄마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녀가 문서를 집어 강렬하게 스캔했어. 이 니콜라스는 뭐야?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 다 거짓말이야. 베로니카 그만 쳐다봐. 니콜라스가 당황한 것 같아 문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버라니커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니콜러스는 브랜던 레프트 비하인드가 안녕. 나 어때?
잠깐만요. 라고 말한 후 서둘러서 우리 모두는 한동안 스턴트 침묵을 지켰지만 엘린 많이 만족한 표정으로 나에게 윙크하다가 나중에 엘렌이 브랜든 부모님이 정말 이혼했다고 했어. 넌 다시는 그런 끔찍한 남자에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 널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보자.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자신을 다듬는 법을 다 가르쳐 줄게. 엘렌이 방문해서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데려다 줬어요. 식사 쇼핑 그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대학원에 가기로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발전했어요. 힘든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교차로 브랜든을 보려고 돌아섰는데 오랜만이야. 너 많이 변했지? 처음엔 난 너를 알아보지도 못했지. 브랜든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어. 자기 앞에 서 있던 여자는 더 이상 평범한 전처가 아니었어. 그는 알고 있었지만 엄청나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브랜던 자신은 부모님의 이혼 스캔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학원에 다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친부모 니컬러스와 버라니커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랜든이 초래한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브랜든에게 재정적 지원은커녕 학비와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나가는 근심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때 그의 곁으로 몰려들던 여인은 하나둘 그를 떠나고 그가 누리던 농부의 영광은 어느덧 사라졌다.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전 부인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던은 필사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안녕 따라잡을래? 막 시작하자마자 우리 카페에 가볼까 말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가리타 친구인가요? 아니면 뭔가가 브랜든에게 시선을 돌리는군요. 이 남자는 내가 현재 데이트하고 있던 레너드였습니다. 알다시피 그 남자 정말 잘생겼지 않나요? 키가 너무 크네요. 와우, 그래 그럴 수 있을까요? 도덕적이든 뭐든지 근처에 있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레너드를 바라보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지만 괜찮아.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가자. 그렇군요. 그럼 가자. 레너드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고 브랜든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는 브랜든은 멍하니 서서 브랜든 레너드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향해 인도하는 우리를 지켜보았고 나 역시 시선을 고정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떠날 때 똑바로 앞으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형이 지금 야구 경기를 볼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뜻밖의 동맹을 찾았습니다. 내 이름은 세러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7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힘들지만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의사처럼 일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는 지원과 가벼운 치료는 초등학교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책임감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리지만 질병으로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컸고 부모님이 면회를 못 오실 때 많이 불안했습니다. 출근하면 혼자 울겠지만 그때 내 마음을 지켜준 건 그때 나를 보살펴주던 간호사였어. 살아 외로울 때 참지 않으면 괜찮아. 분명 나아질 거야. 우리 조금만 참아라. 매일 이렇게 격려해준 여자 간호사 덕분에 퇴원 후 입원의 어려움을 가뿐하게 이겨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그 여자를 존경하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공부를 했다. 꿈을 이루기 힘들었고 이제 간호사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일은 분명 힘들지만 환자의 미소를 볼 때마다 이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현재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1년 전에 결혼한 남편 바브 덕분입니다. 파티에서 바브를 처음 만났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꽤 잘 지냈어요. 2년간의 데이트 끝에 곧 우리가 데이트하게 되었어요.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사랑해요. 살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쳤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당신 정말 나와 함께 있고 싶은 게 확실해요. 왜 질문을 합니까? 나는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밥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1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 한 가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귀찮게도 그 사람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상적으로는 결혼 허가증을 받으면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알리기 위해 그의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날짜를 잡기가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시댁을 방문했지만 남편은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 1박 2일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30분 만에 시댁 식구들과 대화도 별로 나누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도 결혼식에 참석해드리고 싶어서 밥 한 번 얘기 좀 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순간 H 무슨 일이야 뭐야 내 부모님 문제야 우리도 예식도 생각할 테니 내 제안에 가서 제대로 의논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지. 미리 말하지만 난 내 부모님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식에 누구도 초대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내 부모님은 초대해야 해. 밤내가 주장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거기에 가족이 있으면 그냥 내 동생이 건강이 좋지 않은지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의 동생이 참석하게 하고 싶지만 당신은 정말 끈질기군요. 쎄러 이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이므로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또 한숨 남편이 거실을 나갔다. 나는 방에 홀로 남겨져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전함에 휩싸였다. 아, 어떻게 우리가 멀어서 너무 아쉽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너무 좋은 분들이시네요. 식에 참석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할 때마다 그 이후에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남편이 황당하게 거절했어요. 부모님 얘기만 하면 화를 낼까 봐. 어느 날 형부와 그의 아내가 우리 아파트에 놀러 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혼인신고를 할 때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웃 도시에 살고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은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10시 이후에 우리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처남 제이크와 그의 아내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가 인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밝은 미소 안녕 사라 오랜만이야. 갑자기 들러서 미안해 아무 생각 없길 바라. 밥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서 들어와 줘. 고마워요. 여기 제이크도 따라와요. 에밀리가 신발을 벗고 안녕하세요. 그녀가 부르는데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에밀리도 지난번 만났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이후로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물건을 준비하는 동안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사라가 우리 가족한테서 들었는데 당신은 결혼한 이후로 집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밥이군요. 그렇지 않나요?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네요. 그렇죠. 결혼식에 시댁 식구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밥이 내 고백을 듣고 머뭇거립니다. 형부는 조금 고민하다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안밥이 고집스러워서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어. 형부 번잡스럽게 해서 미안해. 아냐 아무것도 못해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 밥이랑 얘기해 볼게. 간접적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남편과 형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형수처럼 남편도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그의 아내가 막 떠나려고 했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동생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가 떠날 때 왜 물어보나요? 제 동생이 사라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점심 먹다가 그 사람이랑 수다를 떨었지.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아니냐.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남편이 다시 입을 벌린 어색함에 침묵을 지켰다. 내가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걸 알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 형에게 얘기해. 아니 내가 정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어. 더 이상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야. 어떻게 그의 혀를 크게 클릭하면 내 남편은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과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가벼운 마음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남편의 부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에는 그 사람이 집에 거의 안 왔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자주 외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쉬는 날에 많이 나갔나요? 어디로 가나요? 그 말투가 무슨 일인지 다 보고해야 합니까? 반쯤 농담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묻자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당황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며 말했다.
부모님 집에 갔었어요. 밥수 정말 제 말은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서 사라는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네, 하지만 그렇다면 나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부모님은 사라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거의 강압적으로 대화를 끝냈고 남편이 쉬는 날에도 계속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동행하고 싶었으나 동의하지 않던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익숙한 환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부는 제가 불러도 반응이 느리고 체온이 높았고 경미한 경련도 있었다고 의사 소견에 따르면 열사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어 계속 벨만 울렸다. 분명 아내가 주부인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처남이 그런 상태인데 전화가 와요. 어떡하지 당황해도 소용없어 기분 전환해서 남편에게 전화하기로 했는데 처남처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오늘 친정에 있어야 해서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전화해보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얘기도 못했는데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얘기 지금 시어머니 집 유선 전화로 몇 번 벨이 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쪽은 사라예요. 시어머니께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오사라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나요? 내 덕분에 방문 못해서 죄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셨다니 다행이네요. 사라님. 밥도 잘 지내시네요. 네, 뭐 기다려. 시어머니 말에 당황한 거 남편은 지금 친정에 있어야 하는데 어리둥절해서 머뭇거려서 시어머니께 물어보니 시어머니 지금 밥은 없나요? 밥 없어요. 당신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한 이후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끈질기게 계속 전화를 10통쯤 하고 드디어 받더니 눈에 띄게 짜증나는 말투로 말한 뭐야. 계속 전화해. 난 바빠 부모님 집에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방금 장모님과 통화했어요. 야, 무슨 일이야.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부모님 집에 안 가셨지 뭐. 글쎄요. 제대로 설명하자면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나는 조용히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남편은 태연하게 나 제이크 야구와 함께 야구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 들리지 않니? 경기 관람회. 환호성이 들리지 않니? 제이크와 나는 지금 그 순간 참았던 분노의 파도를 느끼고 있다. 실제로 남편 뒤에서 자제력을 넘어섰습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 그 전화가 귓가에 통화 중 신호음만 울리고 그래서 다 거짓말이었어. 이대로라면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든 그를 몰아붙일 거야. 모든 걸 깨달은 나는 다행히 제이크의 집으로 향했다. 이미 상태는 안정되었고 푹 자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나타날게요. 방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다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라, 제이크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열사병이었어. 응, 나 몸이 나른했는데 너무 바빠서 수분 보충할 시간도 없었어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미안.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사라? 사실 제 남편이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이크한테 알렸어요. 그 순간 에밀리는 놀라기보다는 웃었다. 제이크는 사라가 말하는 방식으로 눈치채셨나 보다. 제이크는 이 사실을 줄곧 알고 있었나? 네, 한 달쯤 전에 알았고, 이제 막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말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지만 드디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제이크는 힘없이 웃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동시에 제이크와 나를 이렇게 느끼게 만든 두 사람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을 느꼈다. 형부를 기다렸다. 법이 회복되고 함께 부모님 집으로 향하여 시댁 식구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시댁 식구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사실을 알고는 사과하기 시작했다. 사라에게 미안하다. 우리 어리석은 아들 바람 피워서 미안해 사라.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제발 사과하지 마. 난 괜찮아. 하지만 그렇지 여보네 사과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대신 나와 내 아들 좀 빌려줄래? 나와 처남이 앞으로 2가지 제안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남편과 처남의 도움 요청은 무시하고 처남이 약속한 두 사람의 이혼을 서슴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후 나와 내 처남은 동시에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 남편은 에멀리와 동시에 전화를 받아 놀랐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 사라. 무슨 일이야? 무슨 뜻이야? 지금 에밀리와 함께 있지 않나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왜 형의 아내와 함께 있겠습니까? 아까 전화했을 때 뒤에서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은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속일 수 있는 남편이 계속 오해인 듯 헛소리를 내뱉고 우연히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순수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후회하지 않고 자기 보존을 우선시하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지쳤습니다. 목소리 높여 닥쳐 오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내 감정을 이용해서 최악의 방법으로 나를 배신했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혼할 거야 너 쓰레기 뭐 잠깐 나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감히 나를 속이고 나서 당신과 그 여자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도록 하려고요. 둘 다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실 거예요. 평생 후회하면서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한 쓰레기야. 나는 형부와 이혼 서류를 받으러 시청에 갔다가 바로 전화를 끊었고 결국 남편과 나는 처음에 우호적으로 이혼했다. 마지못해 부모님의 설득 끝에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됐고 당연히 처남의 이혼도 마무리됐고 우리 둘 다 상당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법의 아내는 꽤 오랫동안 점심시간과 퇴근 후 그녀를 만나고 있었고 그들의 분류는 동료들에 의해 최악의 시간에 폭로되었고 그 결과 직장에서의 평판은 동료들의 판단을 견딜 수 없게 떨어졌습니다. 잦은 결근 후 퇴사 전업 주부였던 처남 아내 도생활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이혼 후 한동안 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말다툼을 벌였다. 늘어나서 몇 달 만에 헤어졌는데 그 사람은 결국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저는 이혼 후 별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근처 아파트로 이사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평한 삼지금도 처남, 전처님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모습도 늘 변함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도록 꼭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게. 그게 나 자신과의 엄숙한 약속이야. 넌 이사 갔지? 내 큰아들은 여기서 살 테니까 너 들어봐온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시댁을 개조한 파티에서 나가야 한다. 시어머니가 낄낄 웃으며 이렇게 말했고 윌리엄 부부는 항상 나를 탈락자라고 무시했다. 그들은 내 남편의 집을 인수할 계획이고 내가 개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저는 42세 주부입니다. 제 남편 잭슨은 40세입니다. 나이 많은 배우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제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고통받지 않으시고 입원하셨고 자라면서 친척집을 옮겨 다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남동생 둘이 생겼고 친척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을 친척들에게 맡기고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보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친척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형제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는 오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친구의 스타트업을 돕고 있습니다. 잭슨과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살이 된 아이 잭슨은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윌리엄이라는 형이 있는 두 남매 중 동생입니다. 잭슨은 자신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윌리엄과 그의 아내가 시댁에서 살기 싫어서 일찍 나가서 잭슨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충격받았어요. 첫 만남 이후 그녀의 행동으로 보아 윌리엄과 그의 아내는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이사를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엠마 윌리엄스 아내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부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무서워서 절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교육적 배경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주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으며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퇴직 전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는 고학력 가정에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중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시어머니가 거만한 태도로 결혼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난 변하지 않았어. 윌리엄과 그의 아내도 그들에게서 대학을 졸업해서 내 비하의 나날은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어.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처음엔 아주 작은 일이었지. 처음엔 내 포크만 일회용이었지.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고 음식도 주셨는데 나는 늘 일회용 포크를 갖고 있다.
심지어 내가 산 포크도 시어머니가 일회용 포크를 쓰는 게 아깝다고 하면 버리시곤 한다. 그만하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결국 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포크를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의 포크를 씻는다는 생각은 소름 끼치게 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고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적개심 그래서 일회용 포크 때문에 나를 아웃사이더로 보는 걸까 싶었지만 말이 안 돼. 내가 시집간 이후로 계속 아웃사이더라고 강조하다가 내가 쓴 수건만 따로 빨래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세제 없이 여러 번 세탁하다 축축하게 방치되어 곰팡이 냄새가 난다. 나만 곰팡이 냄새가 나는 수건을 사용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려는 열심히 나를 미묘하게 괴롭히기 위해 집에 올 때도 있었다. 늦게 퇴근해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할지 몰랐습니다. 의도한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내 고통을 더한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처남 위렴의 아내 또는 내 여동생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으며 억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자 그녀를 괴롭히던 바로 그 시어머니와 팀을 이루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학교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난다. 엠마는 한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이제 매일매일 나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자퇴자들이 내 눈앞에 왜 이런지 내 눈앞에서 험담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엠마는 시어머니에게 만만한 것 같았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받아들이고 칭찬하는 노래도 잊지 않았다.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방식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스트레스였습니다. 가끔 남편 잭슨에게 화를 냈지만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시어머니 편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단력이 부족했지만 진심으로 친절했습니다. 나는 잭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견디면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잭슨은 때때로 나의 노력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를 몰래 사다 줘 엠마는 예고도 없이 자주 들렀다 원격으로 일하다 보니 낮에는 방에 있을 때도 많고 빈둥거리지도 않고 요즘은 백택 미팅과 기사 쓰기로 바쁘다. 엠마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아마도 그녀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복도를 걸어가거나 나를 조롱하기 위해 내 문을 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일하는 척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불쾌했습니다. 나는 정장을 입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고 심지어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상사 내가 간신히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후에 그 사람이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 사람과 시어머니는 회의 중에 복도에서 나에 대해 수군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 그때는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윌리엄 부부와 시어머니와 함께 고급 스테이크 테이크아웃을 마음껏 즐기기로 했다. 사이드 메뉴는 물론 사이드 메뉴만 먹었다. 12년째 잡다한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이 드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 집을 개조해서 무장의화를 했고 오래된 화장실도 개조해서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작은 사우나까지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도 기뻐했고 잭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윌리엄과 그의 아내는 사우나에 있는 새 욕실을 보고 신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잭슨이 설치한 스크린을 보고 그들이 방문한 방 중 하나를 개조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그들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스테이크가 도착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윌리엄과 그의 아내에게 아이가 없었을 때부터 샐러드 수프와 아이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첫 손주였습니다. 반찬을 갉아먹으며 시어머니와 윌리엄 가족이 리모델링 논의하는 것을 듣고 시어머니가 이사갈 때 폭탄을 떨어뜨렸다. 윌리엄이 이사를 가니까 떠나야 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잠깐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을 10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 집이 좋아. 이제 당신이 갈 시간이다. 나는 에머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나의 어머니로서 놀랐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시어머니. 나는 윌리엄과 그의 아내를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서둘러서 내 안에 무엇인가를 남겨두었다.
평소엔 차분한 잭슨의 조롱하는 말투도 선미한 표정이었어. 나는 잭슨에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냐고 묻는 표정을 지었다. 잭슨은 웃으며 머리 위로 큰 원을 그리며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내가 물었다. 예, 굴욕적이었어요. 너 같은 자퇴자가 여기 10년 동안 있었어. 시어머니가 비웃어서 잭슨의 허락으로 자신의 괴롭힘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야 소름이 돋아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 우리는 아름답고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할 거야. 나는 윌리엄의 아내와 시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그들이 당황할 차례다.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는 되풀이했다. 그들의 표정은 그들이 올리비아와 내가 이야기하고 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잭슨이 처음부터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윌리엄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조공사가 윌리엄과 그의 아내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시어머니와 비밀리에 논의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집을 개조하자고 제안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았어요.